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명소 이야기, 재미난 설화부터 인물까지 다양하게 동화 모음으로 준비해 보았답니다. 눈을 감고 목소리만 집중해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쳐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누의 공주. 오래전 옛날 평화롭던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왕은 하나뿐인 공주를 애지중지하며 정성껏 키웠지요. 아이고, 우리 공주. 마음씨도 착하고 어찌나 현명한지. 어서 좋은 배필을 짝지어 주어야 할 텐데. 아휴, 우리 공주님이야. 바느질 솜씨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지요. 저 아름다운 외모에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최고의 신랑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답니다. 그들은 어찌나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지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휙휙 나가 떨어지기만 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온 나라와 백성들이 이웃나라 군대에 짓밟힐 것 같아 왕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이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장수들도 저리 힘을 못 쓰니. 왕은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걱정을 눈치챈 공주가 다음날 아침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더냐? 지금 시국이 몹시 어지럽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누구든지 이웃나라 장수의 목을 베어오면 온갖 귀한 보물들을 내어주고 저와 결혼을 시키겠다 명하세요.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의 강한 충정과 용기가 있는 자라면 내 사위로서도 인정할 수 있을 듯 싶구나. 그래, 그렇게 하마. 신하들은 곳곳에 방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금세 온 나라에 널리 퍼졌지요. 이튿날 새벽 힘찬 말 발굽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안개 속을 헤치고 말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말이 가까워지자 모두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말이 이웃나라 장수를 물리치고 그를 태운 채 왕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아니, 말이 장수를 물리친 거야? 우와, 대단해. 분명히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게야. 이렇게 용감한 말이 다 있다니. 이후 장수를 잃은 이웃나라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모두 달아나 버렸어요. 승리를 알리는 북소리가 널리 울려 퍼졌지요. 신하와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만세를 불러댔답니다. 와, 이겼다! 만세! 만세! 용감한 말 만세! 이건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게 분명하다. 이 용감한 말을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라.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에게 멋진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어 잘 대접하게 하였답니다. 다음 날 공주가 왕에게 말했어요. 아바마마, 이제 저를 말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왕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말과 결혼을 하겠다니. 네가 제정신인 게냐? 아버님, 누구든지 이웃나라 장수의 목을 베어오면 저와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온 국민에게 왕의 뜻을 보이셨으니 하신 말씀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왕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어찌 말과 결혼시킨단 말이냐? 그리는 못한다.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찌 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공주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왕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듣기 싫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그 뒤로 공주는 날마다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정성껏 보살폈어요. 먹이도 챙겨주고 말의 머리털도 빗겨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쓰다듬으며 친구가 되어주었죠. 왕은 공주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허구한 날 공주가 저러고만 있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왕은 마침내 신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여봐라, 오늘 밤 공주가 잠들거든 말의 목을 베도록 하라.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마구간으로 가서 단칼에 말의 목을 베어버렸지요. 이튿날 아침 공주는 마구간으로 향하였으나 어느 곳에서도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곧 말이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왕한테 달려가 말했지요. 아바마마, 죽은 말의 가죽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왕은 안 된다 하였지만 공주가 계속 달라고 애원하니 어쩔 수 없이 말의 가죽을 공주에게 건네주었어요. 공주는 궁궐 뒤뜰에 있는 나무에 말가죽을 걸어놓고는 말이 살아있을 때처럼 날마다 그 말가죽을 매만지며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말가죽이 펄럭하더니 공주의 몸을 와락 감싸고는 하늘로 붕 날아올라 아주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왕은 발을 동동 구르며 신하들에게 소리쳤어요. 어서 공주를 찾아오너라. 온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사라진 공주와 말가죽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고 어느 시골 마을에서 말가죽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왕과 신하들은 급히 마을로 달려갔답니다. 커다란 뽕나무 가지 위에는 거짓말처럼 말가죽이 걸려져 있었어요. 우리 공주, 여봐라. 어서 저 말가죽을 내리거라. 신하들은 서둘러 말가죽을 땅에 내려놓고 펼쳤어요. 그러자 그 속에는 난생 처음 보는
이상한 벌레들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한 신하가 그 벌레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이 벌레는 공주님과 말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태어난 벌레인 듯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공주와 말이 하나가 되었다니? 이 벌레를 보십시오. 이 벌레의 머리는 말을 닮았고 몸은 공주님의 살결을 닮아 뽀얗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왕은 벌레를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불쌍한 우리 공주. 아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왕은 신하들에게 벌레를 가져와 정성껏 잘 기르라고 했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그 벌레를 잘 키웠지요. 바로 그 벌레의 이름이 누에랍니다. 누에는 뽕나무 잎을 갉아먹고 자라는데 다 자라면 스스로 실을 뽑아 하얗고 동그란 고치를 만들지요. 사람들은 이 고치를 가지고 비단 옷감을 만들어 입었어요. 누에가 고치를 짓는 것은 바느질을 아주 잘했던 공주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제목 화암사 연화공주. 아주 먼 옛날 궁전 안에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여운 딸 연화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연화공주는 어려서부터 마음씨가 고왔고 얼굴도 예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하지만 몸이 약해 잔병 치레를 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연화공주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유명한 의사와 좋다는 약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연화야, 일어나 보거라. 연화야. 연화공주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시름시름 앓기만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물론이고 왕비와 신하들도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느라 시간이 지날수록 부쩍 수척해져만 갔지요.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연화공주의 얼굴과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네, 도저히 안 되겠구나. 부처님께 불공이라도 드리고 와야겠다. 어서 채비하거라. 임금님,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추운 이 겨울 날씨에 절에 갔다가 혹 임금님의 건강이 저하될까 염려되옵니다. 무어라, 내 딸 연화공주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내 아비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서 준비하거라. 임금님은 연화공주가 살 길은 부처님의 도움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빌기 위해 절에 나가 정성껏 불공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딸 연화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임금님은 하루 종일 연화공주가 쾌유할 수 있도록 정성껏
불공을 들였어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궁으로 돌아온 임금님은 비에 흠뻑 젖고 말았답니다. 임금님은 추위와 피로에 지쳐 쓰러져 이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임금님 앞에 평소 임금님이 자주 다니던 절에 있는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얼굴에 연꽃 같은 환한 웃음을 머금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비로운 얼굴을 하며 임금님께 말했지요. 너의 갸륵한 불심에 감동하여 연화 공주의 병을 낫게 할 것을 알려줄 터이니 그리 알라. 부처님은 임금님 앞에 조그만한 연꽃잎 하나를 던져주고는 사라졌어요.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님은 조심스럽게 꽃을 받아주고 기뻐하다가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아니, 이게 꿈이었나? 아니다, 아니야. 이건 부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분명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예,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전하. 지금 당장 연꽃을 찾아 나에게 대령토록 하라. 신하들은 전국 방방 곳곳에 연꽃을 찾는다는 방을 붙이도록 하였어요. 하지만 한겨울 엄동설 안에 연꽃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연꽃이래요? 그러게요. 임금님도 참 너무하네요. 하지만 며칠 뒤 지금의 완주군 운주면 깊은 산봉우리 바위 위에 연꽃이 있다는 연락이 궁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임금님, 연꽃이 산속 바위 위에 피어있다고 합니다. 뭐라, 그게 참말이냐? 연꽃이 연못이 아닌 산속 바위 위에 피어있다니. 거참 신기하구나. 그 꽃은 분명 부처님이 내려준 꽃이 분명하다. 어서 가서 조심히 그 꽃을 가져오도록 가거라.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아 운주에 도착한 신하는 힘겹게 산으로 올라갔어요. 휴, 힘들군. 저기 정말 바위 위에 연꽃이 피어있네. 정말 신기하군. 아무래도 이런 일은 보통 일이 아니야. 이 바위 뒤에 숨어 누가 이 연꽃을 키우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신하는 그렇게 꽃을 꺾기 전 잠시 바위 뒤에 숨어 연꽃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산 아래의 연못 속에서 갑자기 용 한 마리가 솟아오르더니 입으로 연꽃에 물을 뿌려준 뒤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를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던 신하들은 모두 도망가고 용감한 신하 한 명만이 연꽃을 꺾어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를 먹은 연화공주의 병은 깨끗이 다 나아 여름 아침의 연꽃처럼 얼굴이 활짝 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임금님과 왕비를 비롯한 만 백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은덕에 감화한 왕은 불심이 더욱 깊어져 연꽃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게 했답니다. 그리하여 그 절의 이름은 바위 위에 꽃이 피었다라는 뜻에서 화암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제목 벽골재 단야낭자. 천년 전 벽골재에는 두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어요. 벽골재를 수호하는 백룡과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는 청룡이었지요.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심하게 내리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백룡과 청룡 사이에 심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백룡이 청룡에게 말했어요. 청룡, 이제 그만해. 사람들을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자기들밖에 모르지. 난 사람들이 싫다고. 그렇게 둘의 싸움은 밤새 이어졌고 놀란 사람들은 백룡이 청룡을 이겨주길 바라며 용들의 싸움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간절한 바람도 무색하게 백룡은 여의주를 청룡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룡은 흰 구름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지요. 이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청룡은 사나운 얼굴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벌려 검푸른 비구름을 내뿜었어요. 벽골재를 수호했던 백룡이 사라지자 청룡은 뚝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벽골재의 수문이 기울어지자 그것을 막기 위해 맨몸으로 뛰어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벽골재의 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원덕랑이었죠. 안 돼! 원덕랑의 모습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김제 태수의 딸 단야낭자는 그가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단야낭자는 오래전부터 원덕랑을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어떡해, 원덕랑님. 청룡이 자꾸 뚝을 무너뜨리자 김제 태수와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청룡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차츰차츰 공사는 늦어지며 흙탕물로 뒤덮였고 강물이 넘치자 농과 마을은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태수님,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청룡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저 태수님, 이런 큰 공사에는 처녀를 제물로 바쳐 청룡을 달래야만 합니다. 놀란 원덕랑이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요. 김제 태수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수지는커녕 마을이 사라지겠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마음이 심란했던 태수는 원덕랑과 상의하기 위해 원덕랑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원덕랑의 집 담벼락에서 집안을 몰래 살피고 있는
딸 다냐를 보게 되었지요. 아니, 우리 딸 다냐 아닌가? 아, 다냐가 원덕랑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때 원덕랑 집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한 여인이 보였지요. 원덕랑의 하인이 그 여인을 보고 반가워하며 이야기했지요. 아니, 아씨 오셨습니까? 도련님, 고향에서 도련님의 정혼자 원래 아씨가 오셨습니다. 뭐? 원래의 낭자가? 낭자, 이곳까지 찾아와 주시다니. 어서 들어오시죠. 놀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본 다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슬픈 얼굴을 하며 돌아섰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태수 또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지요. 그래, 처녀를 바칠 수밖에 없다면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어쩔 수 없군. 무언가를 크게 결심한 태수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청룡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면서요? 그래, 이번엔 처녀를 올릴 것이다. 마을을 구하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네?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구를요? 넌 알 것 없다. 신경 쓰지 말거라. 며칠 후 아버지의 계략을 알게 된 다냐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아버지가 원래 낭자를? 안 돼. 원래 낭자는 원덕릉님과 사랑하는 사이야. 아무리 용신이라도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제방 공사장에서 원덕랑과 원래의 다정한 모습을 보게 된 다냐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침울했어요. 드디어 보름달이 뜨던 날 밤, 우르르 쾅쾅 요란함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호숫가 절벽이 커다란 상자 안에는 청룡에게 바칠 처녀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절벽 아래에서 악기를 두드리고 춤을 추며 요란한 제사를 진행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멀리서 청룡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청룡이다!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더냐? 그때 절벽 위 상자 안에서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다냐가 나왔어요. 바로 나요. 내가 스스로 제물로 왔으니 부디 이 둑을 내버려 두시오. 당돌하구나. 감히 용신에게 명령을 하다니. 아니, 우리 다냐 아니더냐. 안 된다. 다냐야. 다냐의 아버지 태수는 놀라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던 원덕랑 또한 놀랐지요. 낭자, 아니대요, 다냐 낭자. 아버지, 죄송해요. 부디 이 소녀를 용서하시고 오래도록 건강하세요. 원덕랑님, 제 대신 아버지를 부탁드려요. 다냐는 그렇게 강물 위로 몸을 던졌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벽골제의 물안개 뒤에서 환히 빛나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백룡이 나타났지요. 아니, 넌 백룡? 그래, 다냐의 고귀한 죽음이 나를 다시 깨어나게 하였다. 청룡, 나의 공격을 받아라! 얏! 그렇게 백룡은 청룡을 물리치고 하늘로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리하여 김제 벽골제는 무사히 완공이 되었고 그 후 김제 평야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사람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다냐 낭자의 넋은 코스모스가 되어 해마다 김제 평야를 찾는 이들을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답니다. 제목 논개 이야기 1574년 9월 3일 전북 장수 주촌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아이고, 딸이네요, 딸. 여보, 고생했어요. 서당 훈장이었던 아버지 주달무는 딸의 이름을 논개라고 지었어요. 가난했지만 화목했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딸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답니다. 하지만 논개가 5살이 될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논개의 작은아버지 주달무가 말했어요. 형수님, 저와 같이 살아요. 네,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논개는 작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논개가 6살이 된 해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돌아오질 않았지요. 무슨 일이 생기셨나? 며칠째 소식도 없고 집에 오시지 않으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때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난 김풍헌 영감이 논개의 어머니에게 찾아왔어요. 소식은 들어 알고 있겠지? 자네 딸은 이제 내 며느리로 들어와 살아야 하네. 내가 며칠 전 주달무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자네 딸을 샀으니 말이야. 네? 아이, 그게 무슨 소립니까? 제 딸은 이제 6살이에요. 그럴 순 없습니다. 논개의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아버지 주달무가 조카 논개를 김풍헌의 바보 아들에게 민며느리로 팔아 넘긴 것이었지요. 그날 밤 논개의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을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어머니는 고민 끝에 어린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요. 며칠 후 김풍헌 영감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뭐야? 논개와 그 어미가 도망을 갔다고?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영감은 마을의 현감 최경혜에게 가서 모든 일을 말했어요. 아니,
사또 나으리, 내 돈을 받고도 나를 속인 주달무와 도망간 그 모녀를 처벌해 주십시오. 장수 현감 최경애는 주달무를 잡아와 벌을 내렸어요. 그러나 논개 모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요. 그대들의 죄가 무엇이겠나? 네, 그대들을 풀어줄 터이니 더는 사람에 속지 말고 잘 살게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던 논개 어머니는 사또에게 사정했어요. 나으리, 저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부디 이곳 관아에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사또는 불쌍한 논개 모녀를 받아주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장수의 현감 사또 최경애의 집에서 살게 된 논개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논개는 17살이 될 때까지 사또 최경애의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따라다니며 현감의 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둘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논개는 나라 일을 하는 최경애와 함께 살면서 자연스레 절개와 충정,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일상이 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면서 최경애는 장수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을 모아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지킵시다. 일본군을 이 나라 내 땅에서 내쫓읍시다. 최경애는 의병을 모아 훈련을 시켰고 논개 또한 그의 옆에서 성심성의껏 도왔지요. 모두가 나라를 지키자는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 전투를 치른 끝에 호남 지역을 수호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은 금세 퍼져 경상도 순찰사로부터 전투 도움 요청을 받게 되었답니다. 우리 진주성을 수호하는데 당신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1593년 4월 최경애는 호남 출신 의병들을 데리고 진주성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한 그곳엔 이미 왜군이 너무 많아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최경애와 의병들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 용감하게 싸웠어요. 겁먹지 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저들을 무찌르자. 한편 논개는 의병 창설 이후부터 줄곧 최경애 장군과 의병들을 뒷바라지하며 전쟁의 아픔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 논개의 애국 충절은 진주성 전투가 벌어지며 더욱 깊어졌답니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최경애는 무주 우지치 전투와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 많은 공을 세웠지만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후퇴하라! 후퇴하라! 결국 진주성은 함락되었고 최경애는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 남강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평생 믿고 따랐던 남편의 죽음과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을 본 논개는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보낼 수
없었어요. 서방님, 얼마 뒤 진주성 싸움에서 승리한 왜군들이 깊은 강물이 흐르는 남강의 촉성루에서 연애를 벌인다는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내 나라와 내 남편의 원수는 반드시 내 손으로 갚아주고 말 것이다. 농계는 한 가지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이뤄내겠다고 결심을 하였지요. 그러나 촉성루의 연회장에는 관아의 기생이 아니면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농계는 남편의 원한과 위기에 처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기생으로 곱게 변장을 한 채 연회장으로 향했답니다. 농계의 고운 모습에 일본의 장군은 홀린 듯 뒤를 쫓았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왜 이런 곳에 혼자 있소? 나와 함께 저 연회장으로 어서 갑시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렇게 일본의 장군인 게야무라 로쿠스케는 농계의 뒤를 따랐지요. 그렇게 깊은 강물이 흐르는 진주 남강의 바위 끝까지 유인한 농계는 두 팔을 벌려 일본의 장군을 감싸 안았어요. 우리의 원수, 내 이놈, 나와 함께 가자. 이거 놔라! 농계는 원수가 중간에 뿌리치지 못하도록 10손가락에 가락지를 낀 손으로 깍지를 끼어 벗어날 수 없게 그를 꽉 안았지요. 그렇게 농계는 원수를 끌어안는 채 깊은 남강의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후 농계의 목숨 건 이야기를 통해 조선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호남 지역을 지켜낼 수 있었답니다. 논계가 일본 적장을 껴안고 뛰어내린 바위에 이후 사람들은 의암이라는 글자를 새겼답니다. 의로운 바위라는 뜻을 지닌 의암. 논계의 호가 의암인 것도 그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기 위함이었지요. 전라북도 장수에 가면 농계의 생과 털을 복원해 놓았고 사료를 정리한 전시관도 볼 수 있답니다. 20살의 짧은 나이로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의암 주농계. 그녀가 몸소 보인 그 정신을 후손인 우리가 이어받아 보답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바르고 의로운 마음을 품으면 큰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 분. 그 고귀한 정신을 잊지 말고 우리 꼭 기억하기로 해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